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분의 개념적 요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막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지 못하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보세요. 처분의 개념적 요소에서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행정청은 하고 행정 주체와 행정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같은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요, 사립대학교 교수하고 국공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 처분이 같은 징계나 같은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에는 그 독임제 기관도 있고요. 예, 합의제 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통은 이제 독임제 기관인데, 합의제 기관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그죠? 작용법적인 관념에서의 행정청이다. 행정청의 개념이 여러 그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작용법적 관계에서 말하는 행정청이다. 따라서,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요. 그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 그런 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인이 약간 좀 특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공법인은 권한의 행사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행정 주체잖아요. 공법인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행정 주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공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데, 사법적으로 행동할 때 행정 주체의 사법적 활동은 사법적 활동에서의 그 행정 주체는 그냥 A, B, C, D나 다름없는 거죠. 긴갑동, 이율동이나 뭐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름이 국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어떤 조달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뭐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법상의 계약이 돼서 행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의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불완전 이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 제재 중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주된 탐구 대상이 의사표시가 두 개로 이루어진, 그죠? 계약이고요. 행정법은 주로 의사표시가 하나인 단독행위인 행정행위가 주된 탐구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권력적인 공권적인 행사작용이니까 한쪽이 좀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의 계약이라든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나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를 해소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계약의 기한, 공법상 계약의 기한 또는 사법상 계약의 기한 해지의 의사 표시인지 아니면은 법령에 근거한, 그쵸? 행정행위인 처분인지, 행정행위나 처분인지,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록이나 사실관계를 보고서 이거를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죠? 예. 그 근거가 계약에 기초하고 있으면은 계약상의 해지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법령에 기초하고 있으면은 뭐 행정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계약서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법령에도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의사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서면에 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뭐 행정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다라면은 이 행정청은 이거를 계약성에 근거한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은 인식하고서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행정행위나 처분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상의 행위여야 되니까요. 공법적 행위여야 되니까 사법상의 행위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의 사법적 활동, 뭐 보조적 활동, 영리적 활동, 뭐 그다음에 뭐죠? 공법적 과제의 뭐 사법적 수행, 뭐 이런 것들은 행정사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 사법 관계인 거는 분명하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도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일반 재산에 관한 경우는 뭐 그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행정 재산의 경우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가 된다. 그래서 행정 재산의 목적의 사용 관계 이런 것들은 처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의 임용은 보통의 경우에는 임명 처분이죠. 이미 처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기는 뭐 행정행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전문직의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말 그대로 공법상 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된다. 예,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행정청이, 그죠? 일반, 추상적, 개별, 구체적, 규율이죠. 규율을 한단 말입니다. 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그죠? 행정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자, 행정청은 뭐냐,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이제 공법인 같은 경우는 있죠. 예. 자, 행정청은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관은, 무슨 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는, 그죠? 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쵸? 예. 자, 규율은 뭐예요? 이 규율은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될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법률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규율성이라고 그래요. 규율성. 자, 그 다음에 일반하고 개별은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추상과 구체는 이 사안, 여긴 사람, 여긴 사안입니다. 자, 일반의 뜻은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 개별은요. 특정한 사람. 추상은요. 불특정 다수의 사안. 구체는요. 특정한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반하고 개별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이고요. 추상과 구체를 나누는 기준은 사안입니다. 사안, 경우, 사건. 예. 자, 일반하고 개별은 어떻게 나누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별이라고 그래요.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 추상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면 사안에 적용되면 구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칭이 되면 요거는 법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매칭이 되면 처분이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처분. 행정행위 처분.
자, 행정청이 일반 추상적인 규율, 행정청이 만든 일반 추상적 규율을 법규 명령이라고 그러고요. 법규 명령. 행정청이 행한 개별 구체적인 규율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법규 명령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이런 것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법규에 해당하는 거고요. 법규. 법규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요. 즉 대외적 효력이 있고요. 재판규범성을 갖고 있다. 즉 법원이 반드시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구속받아서 재판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판규범성이에요. 나중에 다시 행정입법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 지금은 대충 개념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행정청 대신에요. 법규 중에서요. 국회를 넣어보시면 국회가 만든 일반 추상적 규율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예컨대 어떤 규정이 있나, 이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막 만들어 볼게요.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예컨대 위생조건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또는 영업 취소를 한다.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번 제가 법조문을 한번 머릿속에 있는 그냥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 음식점 주인이 위생조건을 어기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또는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서 위생조건이라 함은 뭐뭐뭐뭐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또는 조례로 정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한다. 등등등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조례에 뭐라고 규정돼 있냐. 요 법을 받아서 위생조건이라고 함은 식품위생법 제 몇 조의 위생조건이라 함은 1.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된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돼. 2.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를 잘해야 된다. 청소 잘.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성북구청장이요. 성북구청장이 2021년 4월 1일 날 만우절날이잖아요. 4월 1일 날 재미없구나. 4월 1일 날 안암식당에 갔어요. 안암식당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이 2021년 5월 1일 안암식당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했어요. 자, 이런 사안이라고 치자고요. 이해가 됐죠? 사안 자체는 쉽죠? 자, 보세요. 일반 음식점 주인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반 추상적 규율은 추상적 규율, 개별 구체적 규율이잖아요. 자, 일반 음식점 누구 낮죠? 일반 음식점 주인 누구 낮죠? 불특정 다수예요, 특정이에요? 불특정 다수죠. 그러면 일반이에요, 개별이에요? 일반이죠. 위생 조건을 어기면 있죠. 1월 1일 날 오기든 2월 1일 날 오기든 3월 3일 날 오기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예요, 특정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 추상이네요. 영업정지 6개월 이하나 영업 취소를 당하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규율성을 갖추고 있네요. 그러면 일반 추상적이고 규율성을 갖췄는데 국회가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들은 이게 법하고 같이 결합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대로 오는 거죠. 일반 음식점 주인이죠. 일반 추상, 일반 개별, 일반이죠. 자,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되는 거죠. A한테 팔든 B한테 팔든 C한테 팔든 1월 1일 팔든 2월 1일 팔든 상관없죠.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이죠. 영업정지 6개월 이하나 영업 취소를 당해요. 규율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법규명령. 그렇죠? 법규명령. 그죠? 조례도 마찬가지죠? 자, 성북구청장이요. 안암식당 주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별이죠. 그죠? 2021년 4월 1일 날 바퀴벌레 2마리가 나왔어요. 그 식당에서.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구체네요.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어요. 규율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북구청장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한 개별 구체적 규율이네요. 이게 처분이죠. 이게 행정행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소송을요. 소송을 뭘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토마이어 시대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죠. 맞죠? 예. 그러면은 안암식당 주인이 원고가 돼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1년 5월 1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게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오톤 마이어부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톤 마이어가 130~4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또는 행정행위인 거죠. 그죠? 예,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통제를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암식당 주인이 원고가 돼서, 그죠? 성북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성북구청장이 2021년 5월 1일 날 행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무도 그래요? 소장도 그렇게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암식당 주인하고 성북구청장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했는데 지금 바퀴벌레를 살펴봤더니만 바퀴벌레 맞아요. 국가서에 보내봤더니 바퀴벌레 맞습니다. 예? 바퀴벌레 맞고요. 뭐 청문도 했고요. 다 요건을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안암식당 주인이 뭘 주장하냐면요. 좋다. 처분 자체는 맞다. 처분이나 행정행위 자체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자체는 뭐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그죠? 예, 바퀴벌레 2마리가 나오면은 소문이 날 거고 소문이 나면 단골 손님들이
안 오게 될 거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제재를 받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영업정지를 또 하냐?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원 판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재판부가 혹했습니다. 예, 혹해가지고 소문 날 때까지 식중독 걸리고 이러면 어떡하냐는 생각을 안 하고 예, 보이지 않는 손에 꽂혀가지고 만약에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한 담당 재판부가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영업정지를 하냐. 이건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정지를 하고 헌법재판소로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를 하죠. 이거를 위헌법률 심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합헌이라고 하겠죠. 예. 합헌이라고 하겠죠. 그럼 합헌이 되면은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원고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원고가 지겠죠. 예. 처분 적법할 테니까. 만약에 위헌이라고 한다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잖아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법한 거죠. 결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위헌인 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 처분은 취소가 되겠죠. 만약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법률은 괜찮은데 왜 하필 위생조건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냐? 나는 왜 바퀴벌레 애완동물로 키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바퀴벌레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왜 위생조건 위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법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원이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는 법률만 심사하게 돼 있어요. 위헌법률만. 스스로 재판을 합니다. 스스로 재판을 해서 바퀴벌레를 위생조건에 넣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적용한 처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돼서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소송의 대상은 이 처분이 되는 거고요. 행정청이 행한 개별 구체적인 규율인 이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미 제가 오토마이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법규는 법률과 법규, 명령은 즉 규범은 규범 통제 절차가 되는 거죠. 이 자체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자체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규범 통제가 이루어질 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행위나 처분은 누차 얘기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다시 행정청이 행한 일반 추상적 규율이 있고요. 개별 구체적 규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은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규범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행정행위 또는 처분의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근데 세상 만사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죠. 미스매칭도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렇게 매칭이 됐다. 또는 이렇게 매칭이 됐다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요. 지금 왜 자꾸 따지고 있어요? 행정행위냐 법규냐 왜 따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구별하는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중점을 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별 이유는 뭐예요? 항고 소송에 직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쵸? 항고 소송에 직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자, 개별 구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증기를 많이 분출하는 어떤 공장 주인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빙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 빙판이 형성될 때마다 당신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장주잖아요. 특정한 공장주잖아요. 근데 빙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법규로 볼 거냐, 그죠? 처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또 반대로요, 이런 경우도 있죠. 요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 광화문 광장에서 몇 월 며칠 4월 1일 뭐 13시부터 15시까지 집회 금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규율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차 금지 구역이 있죠. 근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죠, 누구나. 그죠? 그러면은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규범으로 볼 거냐, 처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결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분쟁 해결의 경로가. 맞죠? 지금까지 누차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 처분 개념을 다시 보시면 일반이나 개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것만 있어요. 구체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구체만 얘기가 돼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을 보세요. 따라서 사안이 중요합니다. 사안. 그러니까 구체적이기만 하면은 처분 또는 행정행위로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법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것만 규범이 되는 거고요. 요거 다 처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특별히 일반 처분이라고 그래요. 일반 처분. 그 다음에 아까 주차금지 구역은 그 물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수범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대상인 건데 결과적으로 인적인 개방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일반 처분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슈가 뭐가 있느냐면은요. 자, 경기도 가평군 삼색면에 삼색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두밀리에 두밀 분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시골의 분교들을 폐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게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학생은 뭐 한 학년에 한 명이라든지 뭐 두 학년에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 분교들을 없애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중에서 교육기본권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들 중에 이 교육기본권의 침해다라고 해서 시범소송을 하나 했는데 그 소송이 바로 이 경기도 가평군 삼색면에 있는 삼색초등학교 두밀분교 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이었어요. 조례죠, 조례. 조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법규에는
법규 명령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옷은 법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두밀분교를 폐지한다죠. 그러면은 일반 처분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물적 행정이하고 비슷하나? 어쨌거나 하여간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형식은 조례인데 실질은 처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얘를 처분으로 대접하면 조례, 두밀분교 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직접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형식이 조례니까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죠? 규범 통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판례는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떠한 법규가요,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처분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조례나 법규 명령의 외피를 씌워서 소송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뭐 이유설 씨가 꼭 잘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폐쇄 조치를 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폐쇄 조치를 처분으로 받아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이 조례를 규범 통제 절차를 통해서 그 소송을 하면서 규범 통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졌죠. 하여간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판례대로 일단은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 외피를 조례로 입고 있더라도 실질이 처분이면 처분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처분적 명령 또는 처분적 조례의 문제라고 합니다. (548페이지) 하나, 둘, 네 번째 문단 보세요. 대법원은 법령조례가요. 외피가 법령조례예요. 구체적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 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이 된다. 이거를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시는 그냥 단순한 통지행위잖아요. 통지행위를 중에 일종을 이잖아요. 고시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할 때 그 고시가 아니고요. 그죠? 알려준다는 뜻의 그 고시입니다. 이 고시가 단순한 통지행위인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일반 추상적인 내용을 갖추고 수도 있고요.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처분으로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유명한 약가고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가고시 사건. 더 구체적인 얘기는 교재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인 행위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규율이죠. 규율성입니다. 규율. 자, 국민을 향해 있대요. 그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야 돼요. 행정기관 내부적인 영향밖에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했다. 이러면은 국민이 수범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때 얘기했지만 직접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예컨대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공개 절차죠. 인적사항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절차인데 지난번에 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그 뭐부터 해야 되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병무청장이 공개 결정을 하고 그죠?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가는 조치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이 미쳐지는 행위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죠. 이게 처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요. 징계 의뢰가 있고 징계 의결이 있고 징계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징계 처분이 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뭐 정직 같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통의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맨 마지막 여러 단계가 있으면 맨 마지막 단계가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마지막에 실제로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는 그냥 사실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이 없는 의견이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처분의 개념 요소를 다소 완화해서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기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그저 처분인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잖아요. 소송법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본안의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본안의 문제잖아요. 이 양자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처분성 여부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징계처분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이것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에 이르기 위한 내부적인 과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의결은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벌점을 줘서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의 배점은 그 자체로는 아직은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공매를 해요. 근데 공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매를 하기로 하는 결정을 먼저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공매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공매 통지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매각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 절차가 완결이 되는데 매각 결정이 이 처분이고 나머지는 매각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해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적 처분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가 된다.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누차 설명했지만 어떤 행정 행위 또는 처분이 그냥 단순하게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 절차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뭐 징계 의뢰가 있고요. 징계 의결이 있고요. 징계 처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죠? 정직 뭐 2개월이라는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지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철거 명령이 있어요.
철거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고가 있고요. 계고입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의 통지가 있고요. 영장 통지. 그 다음에 대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청산이 있다. 이거는 이 철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 의뢰, 징계 의결, 징계 처분, 철거 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대집행 비용 청산. 다 같이 일련의 과정, 하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거쳐져서 행정 목적이 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에 다른 점이 있어요. 1번 케이스는 징계 의뢰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징계 의결도 행정기관 내부의 어떤 단계라든지 절차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로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느 게 처분이냐, 어느 게 행정행위냐가 쟁점이 되는 거고요. 어느 게 행정이냐, 처분이냐 쟁점이 되는 거고. 자, 철거 명령이에요. 철거 명령을 하면 이 자체로요, 철거할 의무가 발생해요. 이런 걸 하명이라고 그래요. 하명? 안 재밌어요? 하명? 하명은 뭐예요? 네? 제 이름을 연상하시면 돼요. 하명? 의무를 명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하명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철거명령은 하명이에요. 의무의 부가죠. 너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걸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계고는 너 이거 근데 너 자진 철거 안 하네? 앞으로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작용이에요. 이 자체로 또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죠?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또 일종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행정행위로 취급됩니다. 자, 대집행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망치질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비용 청산은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집행 비용이 들어갔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각각의 다 의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처분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처분이고요.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한참 이제 5, 6월 달 되면은 이런 경우의 쟁점은, 이번 케이스의 쟁점은 하자의 승계 문제입니다. 하자의 승계 문제. 자, 철거명령에 어떤 위법성이 있어요. 위법한 철거명령인데 제소기간, 즉 9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고를 했어요. 이랬을 때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걸 하자 승계 문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요약컨대 자, 행정 과정이요.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작업이요. 한 단계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단계를 거쳐서 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행정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1번 타입이 되기도 하고 2번 타입이 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타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게 행정행위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2번 타입에서는 다 행정행위죠, 다. 그죠?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있게 되면 행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 처분인 것처럼 보여도요. 예, 이런 경우에는 하자 승계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타입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이나 취소. 요거는 1번 타입이 아니고 2번 타입입니다. 우선 협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걸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우선 협상자가 된 것 뿐이잖아요. 그래도 판례는 2번 타입의 문제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이나 그 배제 자체도 처분이다. 라는 거고요. 예, 부분허가는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폐기물 처리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떤 적정 통보라든지 이것들은 내부 처리 과정이 아니고 부분 허가라고 해서 이것도 그 자체로서 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확약이 있어요. 확약. 가인가 가허가 뭐 내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약이라고 해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특별한 일 없으면은 어떤 행정행위를 할 거야. 발령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를 확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확약을 판례는 확약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청 스스로를 국민에게 방향이 국민에게가 있어야지 규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행정청 스스로를 구속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약이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예요? 확약 이런 거 나오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행정의 법원칙 중에서 무슨 원칙? 공적인 견해 표명하면 딱 나와야 되죠? 신뢰보호 원칙은 나오는 거죠? 예, 신뢰보호 원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은 보통 이제 여러분 행정계획까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실 텐데 아직 그 행정법을 다 안 배운 상태에서 뒷부분을 다시 끌어다가 앞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는 행정계획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예,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기본 계획이 있고요.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뭐냐면은요. 이 청사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될 거야. 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거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도시 재개발 구역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거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시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예컨대 우리 동네가요.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중에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 지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게임하는 거랑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따가 뭐 보건소를 지을 거야, 학교를 지을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해요? 안 해? 재미없어? 이제는? 자, 그러면은 우리 동네가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도시군 주거지역 설정 행위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근데 내가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허가가 10점 팔고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주거지역 설정 행위는 나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공장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이나 행정행위다. 라고 대략적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행위나 처분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부 기재 행위입니다. 자, 행정편이나 행정사무집행의 편이나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권법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나의 권리를 증명하는 거는 토지대장이에요? 등기부예요? 나의 권리를 표창하는 거는 토지대장입니까? 등기부입니까? 당연히 등기부죠. 그죠? 아,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아직 개념이 없으신가요? 하여간에 권리, 이 부동산 가격의 권리를 공시하는 거는 등기부고요. 예, 토지대장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그냥 행정 목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목적으로 뭐 세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만들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A라는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는 거는 등기부에 따라서 이전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따라서 이전되는 거예요? 어? 등기부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등기부에 따라서 이전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토지대장이에요. 내 땅인데, 토지대장이 내 땅인데, 내 이름이 안 돼 있어요.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권리 의무에.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지는 게 아니니까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거부는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니다죠.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아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만사가 그런가요? 어디? 자, 내 땅이 말이에요. 200평을 갖고 있어요. 내가 땅을요. 근데 내가 한 1억 정도를 좀 내 땅을 담보로 해서 1억 정도를 은행에다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근데 1억에 해당하는 내 땅 가치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200평 중에 100평만 해도 100평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1억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평에 해당하는 저당권만 설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갔더니만 먼저 분필 절차를 100평을 나눠야 된다. 지번이나 이런 거를 일단 분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담당하는 공무소에 가서 분필 좀 해달라. 나 저기 저당권 설정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등기소에서 안 해준다. 먼저 분필부터 해야 된다. 근데 안 해줘요. 분필 안 해줘요. 토지대장상으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요. 그랬더니 토지대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는 거니까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하고 각하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이라도 아무래도 이건 처분으로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 하나가 생겼어요. 예. 두 번째로는 자, 건축물 대장이에요.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건축주로 돼 있는 사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건축물 등기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등기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로부터 내가 그 건축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건축주는 전주인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 경우도 뭔가 처분으로 봐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예외 두 번째가 생겼어요. 네. 세 번째는 제 땅이요. 제 땅이 현황은요 잡종지예요. 근데 지적공부에는요 대지로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세금이 과세가 됐을 때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걸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적공부에서 대지를 잡정지로 바꿔달라라는 거를 원래 이론대로라면, 원래 사고방식대로라면 처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처분으로 대접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또 예외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둘 예외가 생기다 보니 이제 뭐가 예외고 뭐가 원칙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뭐가 예외고 뭐가 원칙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행위는 뭐 처분이다. 토지 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도 처분이다. 근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행정청이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또 처분이 아니다. 뭐 등등 이게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원론적으로 당의 공부의 성격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은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따라서 처분성 유무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 행위로서 경고 문제인데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자, 법정 징계는요. 공무원 징계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법정 징계는 뭐가 있느냐면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벌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뭐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징계 아니고 그냥 경고, 간행적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는 아니에요. 법정 징계는 아니에요. 그냥 경고를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분만 나쁜 거지. 실제로 나의 어떤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고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닌 거죠. 아닌데 이 경고를 제도화해서요. 만약에 경고를 받으면은 상 하나 받은 거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상 하나 받은 거하고 상쇄시킨다. 또는 뭐 인사대장에 1년 동안 기재해서 뭐 기재해 놓겠다. 그래서 승진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정 징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미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이름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처분이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경고가 어떠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름만 경고이지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참 노스쿨 학생들한테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세금을 A라는 사람이 세무서장에게 세금을 500만 원을 냈어요. 500만 원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과세처분이. 근데 냈어요. 이거를 오납금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요 500만 원의 과세 처분에 따라서 500만 원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부분 취소가 돼서 일부 취소가 돼서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던 거였어요. 이거를 관합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건데 자, 부가가치세는 다 선불로 받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선불로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탕 하나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 몇 %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물건값에다 포함시켜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요. 이제 그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가 생겨야지 납부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해에 부가가치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입보다 뭐 매출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다시 돌려받아야죠. 선불로 줬던 부가가치를 다시 돌려봐야죠. 그거를 이제 환급세액이라고 그래요. 자, 요 과정이요. 예컨대 오납액, 관납액이 더 설명하기가 편하네요. 자, 오납액이나 관납액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A가 장한테, 사무세무서장한테 가서 내가 500만 원 세금 부가세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무효더라.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환급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성부세무서장이 A한테 환급을 해주면 다행인데 거부를 했어요. 환급 신청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을 A가 받아야 되는 것은 과세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환급 신청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죠?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환급 신청의 거부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환급 신청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 신청 거부 처분을 가지고 항고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률상 원인 없이 500만 원이 간 거를 그냥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사소송에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는 과세 처분이 무효니까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법 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돼요. 저의 견해로는 민사소송이 아닌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상 부당이득은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거나 처분은 아닌 거예요. 환급 신청 거부가 처분이 아닌 거라는 거는 판례하고 나하고 답이 똑같은데 근데 판례는 이거를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고 저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로 취급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같은 걸 돌려받는 거는 판례도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558페이지에 써져 있는데요. 자,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년이 도래했어요. 자, 정년이 도래하면은 그 다니던 관공서에서요. 그죠? 임용권자가 안내를 해주겠죠. 당신 몇 월 며칠 날 정년 퇴임하는 겁니다. 하고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퇴직발령을 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임명권자가 퇴직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정년이 도래했으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발령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안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 발령을 처분으로 생각하고 또는 행정행위로 생각하고 퇴직 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예컨대 나는 호적상의 나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처분이 없으니까. 예. 처분이 있어야지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질의신이나 진정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출 것. 자, 처분 서면을 작성하고서요. 처분 서면을 작성하고 그냥 담당 공무원 책상 서랍에 아직 있어요. 그러면 아직 처분이 아닌 거죠. 부존재라고 합니다. 부존재. 자, 근데 처분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뭐 우편 과정에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송달 자체는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처분이 되는데 다만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구별돼야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가 됐어요.
좀 재밌는 설명을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나는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소송을 해야 돼요? 왜 멍하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무슨 소송? 형사소송이죠.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검사의 기소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어요. 웃기죠? 근데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요렇게 형사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왜냐면은 이 형사소송은 행정소송이라는 공법소송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른 불복수단이 없을 것이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요소들을 갖추면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행정행위 또는 처분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개념상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그죠? 사건에 따라서, 관련 법령의 내용이라든지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に있는 불이익과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 등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도 처분인지 아닌지, 특히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약에 있어서의 해지 의사표시인지 처분인지 헷갈릴 때 행정청이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했다라면은 이거는 뭐 처분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서 처분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